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우리가 인공지능 이야기 뭐 등등 하면서 작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반짝 떴다가 네, 어느새가 요즘은 왜 이 얘기 안 하지 하는 주제가 있어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보다 30조배? 뭐 하여튼 이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컴퓨터인 뭐 거죠. 그렇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아직 미래 얘기지 뭐. 그거 한참 남은 거 아니냐. 그 컴퓨터가 이제 졸 빨라지면 그러면 이게 조금 빨라지는 게 아니라 10대들이랑 얘기 좀 많이 하십니까? 졸 빨라지면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다. 네, 그래서 라는 건데 뭐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도 양자 컴퓨터 아직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기도 그래, 하고. 근데 왜 갑자기 얘기하는데 준비도 좀 해야 됐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미래를 살짝 알려주고 가시면서 한 발 앞서서 너무 살짝 알려주고 가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니, 그냥 지나치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고 나면 이 얘기한 거였구나 라는 걸 항상 네. 뒤늦게 알게 하시는 항상 영상을 우리 알미온 교수님 한 3번씩 돌려본다는 도대체 뭘 숨겨놨나? 아니 중요하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좀 해주지 그냥 슬쩍 흘려주시고 예, 안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교수님이 오늘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자 컴퓨터 많이 멀긴 먼 느낌인데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요원한 얘기다 뭐 이렇게 알고 예. 있었는데 이미 아마존은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래요? 쿼텀 애저 서비스 그래가지고 예. 이 양자 서비스가 비싸긴 하지만 차별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내려받아서 잠깐 사용을 하시라 뭐 이런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요? 있어요.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형 원자로도 같이 덩달아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빅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각 업체마다 이 예. 소형 원자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원자로가 보급이 되면 수소 경제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예. 뭐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의 컴퓨터라는 거는 주로 이진법을 사용하잖아요. 0101. 예, 그래서 이제 8 더하기 3이 어떻게 계산되냐? 그럼 8은 2의 3승 곱하기 1, 2의 4승 곱하기 0, 2의 1승 곱하기 0, 2의 0승 곱하기 0. 그래서 1, 0, 0, 0을 표시하죠. 그렇죠. 3 같은 경우에는 2의 3승 곱하기 0, 2의 4승 곱하기 0, 2의 1승 곱하기 1, 2의 0승 곱하기 1, 0, 0, 1, 1 이렇게 그렇죠. 표시가 되죠.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 거 어렵게 하네. 그래서, 자식들. 그래서 1, 0, 0, 0과 0, 0, 1, 1 간의 더하기니까 이제 그거를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로 하자. 그럼 그렇죠. 1, 0, 1, 1이 1, 0, 1, 1이 되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1, 2의 4승 곱하기 0, 2의 1승 곱하기 1, 2의 0승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1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 기억 소자는 이제 실리콘이고요. 그 실리콘 소자 안에 뭐 전기가 없다, 0볼트다. 그러면 0. 그다음에 있으면은 1. 뭐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계산은 좀 비효율적이고 좀 더 최적해를 찾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갖는데 양자의 성질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냐면 이 양자라는 게 입자와 이 파동의 어떤 어중간한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의 기억 소자 안에 어떤 건 뭐 동시에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걸 이제 양자의 중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얽힘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이제 병렬을 쫙 나열해 놓고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패턴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뭐 얼굴에 저 안면을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자. 그러면 GPU를 쭉 늘어놓고 병렬로 눈, 코, 입, 얼굴의 윤곽 뭐 이렇게 그럼 굉장히 각 GPU마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연결시켜 놓으면 다양한 얼굴들이 막 생김새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중에서 뭐 외계인을 닮은 것들, 도저히 인간의 형태를 띌 수 없는 것들은 제끼고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쭉 이제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학습이 되면 몽타주만 딱 줘도 아 이거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체인을 만들기가 쉽다고요. 예, 그래서 이 병렬의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억 소자를 큐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큐비트 안에 어떤 데이터를 하나 바꿔주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억 소자들은 다 한꺼번에 바뀌어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중첩과 그 얽힘 덕분에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는 한 수천 배 빨라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굉장히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그 원자나 전자 뭐 분자 같은 활동들이 좀 심해져서 서로 충돌이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많아지는 거죠. 아, 낮은 온도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모든 게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13도까지 내려간다. 절대 온도 0이다.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거의 저항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 발생이 되고 양자의 활동이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더럽게 추워야 작동을 하는 그렇죠. 단점이 있는 거네요. 그거 어떻게 내리냐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말이 마이너스 273도지. 이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거고요. 그래서 뭐 수소가 지금 우리 경제로 못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비싸다는. 액화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액화점이 마이너스 253도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양자 컴퓨터는 소음이나 진동, 외부의 소음이나 진동이 있으면 방해받을서 깨질 수 있어요. 활동이.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막아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양자 활동 자체가 약간 좀 오류가 있어요, 원래. 잘 깨지거든요. 그러면 천자는 좀 불안정해요, 원래. 그래서 좀 한번 계산이 다 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계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계산이 얽힘이 다 끊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리셋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잔상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컴퓨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막 나고 그거를 제어하려면 너무 비싸다. 되게 감정적인 컴퓨터인가 보네. 예민하죠. 굉장히 그러네. 예민하고. 애매하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이 양자 컴퓨터에 이렇게 탐닉을 하는가? 그건 남이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이겨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골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단점이 좀 있더라도.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예가 신약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요? 이렇게 약을 개발할 때 그 소재가 단백질, 그리고 뭐 아니면 화학 약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약효가 나오거든요. 또 그러한 물질들이 서로 붙는지도 몰라요. 이게 마치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탁 찾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뭐 연 매출 수조 원짜리 블록버스터 그냥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해보는 거다 이 신약 개발을. 그래서 굉장히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고 요즘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다 나노 소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배터리 음극재에다가 나노 코팅을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한 번 충전했을 때 많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전고체라고 그러지만 나노 필름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친환경 신소재 같은 거 개발할 때 촉매라는 게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의 활동을 막 그러니까 나노라는 게 입자가 그렇게 작아지면 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촉매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나노를 너무 몰라요. 도메인 날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계산을 통해서 그 최적화 답안을 찾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노 소재를 공부한 지 20년도 안 됐어요. 20년 조금 넘었구나. 근데 나노 소재를 계산으로 찾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나노 적정한 물성을 나눈 이 나노 소재, 그 소재를 그러니까 이 나노 소재를 적용해도 돼, 안 돼.
안전해 아니야? 아니면 그런 물성을 낼 수 있어 없어? 그걸 계산으로 미리 검증한다는 거죠. 예, 예, 예. 하나하나 다 해보면 그 언제 해보냐 그걸. 예,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답을 찾아주는 거죠. 인공지능이랑 비슷한 특징도 근데 있구나. 훨씬 고차원이죠. 훨씬 더 계산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아.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은 그 정도의 계산을 못하는 수준인데 예. 양자는 그게 가능하고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안의 그런 암호 체계라는 게 그러니까 소수, 그러니까 일과 자신밖에 안 나눠지는 그 수들의 네. 곱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로 잘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43은 뭐 곱하기 뭐야? 1초 안에 대답해봐. 그러면 잘 대답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양자는 금방 대답할 수 있으면은 이건 아주 간단한 예지만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암호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양자 컴퓨터 다 뚫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다 뚫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러시아보다 국방을 높이기 위해서 뭐 더 센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다 계산 능력이에요. 해킹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91년에 이제 소련 연방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소련 장성이 했던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진 거는 컴퓨팅 파워 때문에 졌다. 그게 이제 이런 소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얘는 알 수 없는 전쟁, 그러니까 암호를 바꿔가면서 예, 그렇게 전쟁을 하더라. 그래서 야. 이 차기 어떤 그러한 국방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 그래도 비싸니까 아직은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진화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무슨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혹시 기억합니까? 왜 그랬는지? 열심히 들었잖아요, 이 프로님.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고? 예. 똑똑해지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 학습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나?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게 데이터의 고도화, 데이터의 처리 문제도 좀 모호하긴 했어.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예, 계속. 사람의 눈이라는 거는 꼭 문자나 숫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화면이나 굉장히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학습해 나가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까지. 예, 그리고 좀 더 다른 식의 신호 전달을 사람은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정보가 입력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요즘에 막 계산하면서 오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얘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에러 커렉션 코드까지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바로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프로그램까지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예. 요거는 아직 초기고 예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는 계산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할 일들을 인공지능이 진화를 해서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자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러를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공생관계로 접어드는 거죠. AI하고. AI가 하고 예, 그렇죠. AI가 주변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게 사람이 서포트 해주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원래는 양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면서 예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원래 양자가 더 훌륭하고 잘한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빠르죠. 근데 빠른데 실수를 하니까 이제는 인공지능도 웬만한 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양자가 하려던 거를 대충 대신 대체를 해주면서 예, 그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는가? 그러니까 확실히 컴퓨터가 계산은 빨라요. 하지만 판단은 사람이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의 뇌 안에는 어떠한 심리가 숨어져 있나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네. 이 그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요. 이건 전기적 신호죠. 컴퓨터도 이런 계산을 해요. 예. 근데 그 정보가 다 전달되고 뉴런의 끝 축색 돌기까지 오면 그 다음 뉴런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를. 이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을 전달하는 게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지금까지 갖고 왔던 정보를 그대로 다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다 걸러내죠. 여러분들도 본 것 중에서 좀 기억이 안 남는 건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요약하고 추상화시키고 네. 예, 잘 정리하고 패턴화해서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해야 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죠. 예.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화학적 신호 전달이거든요. 호르몬이 화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라고 자꾸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대충 예. 사람 걸어 들어오는 것만 보면 아유 쟤는 게으른 놈이야 보지도 않고 되게 효율적인데 그게 편견이지 또 그래서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닮아서 화학적 어떤 신호 전달까지 닮아가면서 더 똑똑해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은 이제 컴퓨터가 문자하고 숫자 같은 정형 데이터만 봤었는데 예.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막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환자 진료 기록을 막 보더라고요. 정형 이게 문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옆에 이제 CT나 MRI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막 보면서 번갈아 막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면허고시를 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 이 내과 의사분들은 약간 좀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재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판이야말로. 사건 조서를 쫙 읽고 예. 정형 데이터 예. 그리고 이제 사건 현장의 그 CCTV 딱 동영상 보면서 이제 판단을 딱 내려주죠. 근데 재판에서 가장 찝찝한 게 이 편파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공정하게 판정 받았나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한번 기계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놓고 제대로 판단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한번 어필해보고 어떤 예. 결과가 나오는지도 그렇지. 한번 예. 보고 싶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인공지능이 첫 번째는 사람의 어떤 그런 화학적 신호 전달, 두 번째는 이 눈처럼 비정형 데이터를 커버하면서 이제 똑똑해지고 있다. 멀티모달. 예, 그렇죠. 멀티모달 모델이죠. 예, 그래서 교수님도 아시네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요즘. 예, 그래서 예. 이제 사실 양자 컴퓨터는 정기적 이 계산만 빠르죠.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을 닮아가면서 똑똑해지고 그 주변을 커버해주면서 이제는 양자와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인공지능이 진화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좀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양자 그렇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돌리면 와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273도 만들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인공지능을 옆에서 잡고 그럼 더 뜨겁지.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와.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사람의 어떤 그러한 능력들을 모방해 가면서 예. 기본적으로 정기적 이 신호 전달은 훨씬 더 빠르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인공지능이.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 컴퓨터 너무 비싸죠. 예. 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체를 양쪽에다 둬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절연체를 하나 딱 끼워두죠. 그러면 양자라는 게 입자기 때문에 이 장벽을 못 뛰어넘어요. 예. 근데 이 양자라는 게 입자기도 하지만 파동인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 전기장을 하나씩 줘보면 어느 순간엔 이게 뛰어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자의 이 위상이 그 데이터가 딱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제약 조건 하나 해결했다는 거죠. 예.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장벽을 여러 번 뛰어넘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는 솔루션을 얻었다. 그때의 데이터는 이것이다. 이게 최적해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에너지를 가장 덜 썼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약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최적해를 찾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도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계산을 대용량으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전도 때문에 이게 비싸서 지금은 상용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까
자기장으로 툭 건드려서 뭐 에너지를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자기장도 문제예요. 자기장은 어디든지 다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가둘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밖에 있는 자기장이 들어와서 간섭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둘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초전도체밖에 없어요. 자기장이 못 뚫는 유일한 이 물질이 초전도체예요. 근데 예. 그거를 상온 상압에서 유지할 수 있는 지금 금속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아까 장벽을 하나 뛰어넘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퀀텀 터널링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장벽을 세워서 그거를 뛰어넘었을 때 그 최적해 구하는 걸 퀀텀 어닐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오리지널 초전도식의 그 양자 컴퓨터를 쓰는 업체가 예. 두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있습니까? 그걸 하는 데가? 예,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D-Wave Systems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리제티 컴퓨팅 이 두 업체가 있어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바닥인데, 누워 완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4천억, 5천억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펀딩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상온이나 상압에서 그 초전도 현상을 구현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온 이제- 초전도 찾았다고. 예, 찾았다고 찾았다고 막 얘기는 했다가 하는데. 뭐 아니네, 기네. 예. 고려대가 찾았다고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잠깐 동안 그런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보였어도 예. 이게 계속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금속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조금은 좀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초전도체 없이도 한번 좀 싸게 이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칼슘 이온처럼 이온 하나 딱 뜯어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전기장으로 딱 고정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의 성질을 띠는 물질을 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하가 움직일 때 그 주위에 생기는 생기는 힘, 게. 그거를 자기장. 예. 전기장은 전하가 가만히 있을 때 주위에 생기는 힘, 그거에 전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을 딱 전기장으로 고정을 시켜요. 예. 그리고 이 레이저로 막 쏴가면서 데이터를 막 변환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 비선형 복잡한 비선형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각 변수의 데이터들을 레이저로 막 쏴가면서 막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의 조합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서 칼슘 이온 같은 걸 쓰는 거는 뭐냐면 이온이 레이저로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까 양자의 성질이 중첩하고 얽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러한 성질이 오래 가요. 갖고 있네요. 그런 거. 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류가 덜 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성질은 나타내면서.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싸고 그다음에 그 좀 안정적인 계산, 오류가 덜한 계산을 할 때는 이걸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온 트랩. 네, 이온에다 이온을 가둔다. 잡아놓는 거예요. 네네. 일명 야매 양자.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약간 그 새로운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계산이 완전히 꽉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이온 고정하는 그런 장치들, 그다음에 레이저 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별도의 커지겠구나. 그렇죠. 초전도체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근데 계산에서는? 그런 크기의 계산에서는 이게 훨씬 더 싸고 더 정확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야.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고 좀 조금만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준다 그랬죠? 누가 만들어주냐고요? 예. 인공지능. 그렇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진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온 트랩 방식이 이제 우리 가능해진다. 가능해지는 거죠. 야, 사실 우리 인공지능 개발해놓고 이거 사실 어디다 써먹어 이놈을. 그 돈만 많이 들고 열만 많이 먹고
예. 아주 신기한 재롱은 부려주는데 재롱이 밥 먹여주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진짜 생산적인 직업 하나를 찾았네요 인공지능이. 그렇죠. 이제 그 인류가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계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온 트랩 방식을 쓰는 그 회사가 아이온큐라는 회사예요. 그건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아이온큐는. 예.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온이니까 아이온이겠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존의 그 퀀텀 애저 서비스도 예. 이 이온 트랩 방식을 써요. 그러면서 아이온큐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이 아이온큐 회사는 2015년에 듀크대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창업한 회사예요. 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한국계죠. 김정상 박사님, 예. 그다음에 크리스 멀로 교수님. 그 두 분이 이제 이거를 하셨는데 두 분 다 2023년, 2024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탈된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한번 빠졌었죠. 아하, 그래서. 근데 이 두 분 다 600만 주 이상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별로 안 파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거의 이제 했다고 생각하고 은퇴를 하신 거죠. 근데 앞으로 뭐 또 이제 좋은 성과 같은 게 있으면 계속 공급을 해주시겠죠. 저거는 하여튼 초저온으로 하지 않아도 네네.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그렇죠. 찾아본 거예요. 아주 그 현실적인 방법을 이 두 분이 개발을 해서 이제 상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 양자 서비스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을 한 거고요. 아마존은 이 양자 컴퓨터를 어디다 쓸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신약 개발이라든가 나노 소재 개발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난 그걸 뭐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인공지능 하기에는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양자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조금 내려받아서 클라우드에 붙여줘. 그러니까 예. 내가 직접 바이오는 안 하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 하듯이 그렇지, 네네네. 그렇지. 이 컴퓨팅 빌려다 써 이런 서비스를 한다. 잠깐 비싸지만 내려받았어. 한번 쓰면 되는 뭐 거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의심이 되는 건 제한된 분야에만 쓴다면 예. 아마존이 장사가 되겠는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아도 뭐 쓰는 누구와 사람이 다양해야지. 얼마 없으면 제한된 분야에만 쓴다면 예. 또 요즘에 인공지능도 좋아졌는데 뭐 그거면 됐지 무슨 양자식이나 뭐 이렇게 가면 장사가 안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이 해보지 못한 걸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기려는 그러한 어떤 동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양자 컴퓨터의 사용은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주식을 샀거든요. 아이온큐. 아이온큐. 네네. 오. 그래서 언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거는 사실 작년에 책 쓰면서 샀어요. 제가 책에도 소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작년 한 6월, 7월 정도에 샀을 것 같아요. 야. 이 월봉 보십시오. 이거. 예, 그리고 예. 이제 하나 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그 전기장으로 이온을 고정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쓰이는 게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RF죠. 예, 무선 주파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이 메이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메이컴 테크놀로지. 예, 이 RF라는 게 뭐 통신 쪽, 특히 위성 통신 쪽,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이제 라이다와 같은 어떤 그런 자율주행 솔루션, 그리고 MRI 같은 뭐 의료 장비 이런 데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신성장 분야에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질 좋은 RF를 개발하는 곳이 이 메이컴 테크놀로지니까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RF를 만들지만 이 녀석의 그 용도가 달라지면서 좋아질 거라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그렇죠. 그래픽 칩으로만 쓰던 게 이제 인공지능에 쓰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듯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가 너무 멀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 한다는 그 서비스가 굉장히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앞으로 하겠어요?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김정상이나 크리스 멀러 같은 그 듀크대 교수들이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양자 컴퓨터의 솔루션을 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신 거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걸로 해봐라. 네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온큐. 이야. 야 이제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나 봅니다. 왜요? 사실은 작년 뭐 특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종목들 보면
막 바닥을 기고 있고. 얘는 죽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제 그러면서 예. 부도는 안 나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까 싶었는데 예. 오늘 이제 요즘 슬슬 갖고 오시는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보면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지 마. 이러네요, 마이씨.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면서 또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이 뭐 별거 아니야. 이런 내용을 자꾸 뉘앙스를 그렇게 알려주지 마세요. 예. 야 똑바로 들어 한 다음에 이렇게 알려줘야 쫑긋하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각자 공부해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뭐 이러니까 대충 넘어갔던 건데. 알겠습니다. 뭐 다 저희 보기죠. 네. 또 어떤 변화? 양자 컴퓨터 하면 또 변화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기존에 뭐 반도체 산업이 이제 좀 약간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네, 컴퓨터와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방식이죠. 약간 생물 같은 느낌이에요. 양자 컴퓨터 뭔가. 그렇죠. 근데 옆에서 인공지능이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 인공지능은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방식이니까 뭐 비메모리 같은 거는 진짜 뭐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양자 컴퓨터의 비용 구조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예. 비싼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계산은 또 양자 컴퓨터가 비효율적이에요. 단순한 건? 오히려. 단순한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예, 그래서 병렬 계산 예. 인공지능이 잘하는 그런 거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컴퓨터가 더 잘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그런 건 못해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어서 느리고 오히려 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천재들의 특성이야 그게. 단순 그래서- 작업은 안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사일로 파리를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양자를 통해서 인류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계산들을 막 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비메모리 같은 거는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오히려 더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메모리 기능 없습니다. 그냥 뭐 계산할 때 잠깐 썼다가 기억하는 레지스터 같은 건 있지만 오래 기억하는 그런 이 메모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전혀 이 간섭을 안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메모리 수요가 올라오면 같이 따라서 메모리도 수요가 올라올 것이다. 이런 정도인데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양자는 빠르잖아요. 네. 근데 디램이 그걸 못 받쳐줄 가능성이 있어요. 속도가 따라가지질 못하면 예. 이 병목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D램이 M램이나 R램 같은 저항을 쓰는 그런 소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뭐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BM 뭐 이런 걸로는 택도 없나요? 예,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는 보면 연습장 같은 거거든요. 네. 연습장 입수와 수학 문제 풀지. 네. 근데 내 친구 중에는 머리 좋은 애는 수학 문제 풀 때도 눈으로 풀어 그냥. 예. 연습장 필요 없어. 예. 양자 컴퓨터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저기 한국의 업체들이 약간 기득권을 잃어버리나 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그 M램이나 R램으로 가더라도 그게 이 반도체 그 생산 공정에 다 특허가 걸려 있거든요. 그거는 그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정상의 특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라는 게 초기 투자 부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기존 인프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역시 그 네. 진입 장벽도 유효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M램, R램은 어떤 뭐 완전 방식이 다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D램은 전압을 사용하는 거고요. 예. 이제 M램이나 R램은 양쪽에 이제 그 저항을 걸어놓고 예. 방향이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전기 소모를 많이 안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훨씬 더 전기도 덜 먹고 빠르죠. 예, 그러니까 일일이 매번 다- 전기가 왔다 갔다 안 해도 왔다 갔다 안 되니까. 해도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그러니까 계산했다가 다음번 넘어갈 때 리프레시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좋고. 근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게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삼성전자의 기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엔비디아 같은 데가 삼성이 잘해주길 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TSMC한테 너무 이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생산하는 업체는 이제 TSMC밖에 사실 없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TSMC가 야 뭐 가격 얼마 올려줘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올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젠슨 왕도 좀 삼성이 좀 웬만큼만 잘해주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 삼성이 애플과 좀 다른 점이 가전을 직접 해본 업체잖아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로보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면 띵스에 대한 이해가 삼성전자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보틱스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이 메모리 쪽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게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중국은 사실 비메모리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메모리, 비메모리 중에서 비메모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비롯해서 미국의 태클이 너무 심해요. 이거를 피하기보다는 뭐 비메모리 패밀리스윙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뭐 이 TSMC 사람들 뽑아가지고 데려다가 뭐 저기 파운드를 쫓아가거나 그런 것들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군요, 비메모리가. 그렇죠. 월등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심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위협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그 기관들의 연쇄 손절매는 걸렸을 거예요. 이 정도 주가가 빠졌으면 아마 손절매 걸린 기관들이 꽤 있을 걸요. 그럼 그분들 팔아야 되죠. 그럼 주가 더 떨어지죠. 그럼 다른 기관들이 또 떨어지죠. 손절매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질 가치를 보지 않아요. 규정상 예. 손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줄 산다 그러면서 그 매물을 한번 받아보겠다. 근데 잘 받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손절매만 끝나면 다시 이제 주가는 급등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패닉 셀링에 의한 그 매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언제 끝내느냐도 한번 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물이 많다는데 외국인들도 역시 펀드가 들어왔을 이게 다 테니까 외국인이에요. 그 기관이라는 게 다 외국인이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관세에 반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 관세한다 그래가지고 뭐 자국 내 산업이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는 마이크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도체는 국경 넘어오는 건 관세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바이든은 야 보조금 줄 테니까 들어와. 그랬는데 트럼프는 안 들어와? 그럼 관세 때릴게. 이렇게 가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보조금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들어갔어요. 근데 보조금을 줄이면 그 업체가 부실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망하죠. 그럼 우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거기 있는 생산 설비, 그다음에 R&D 기술, 전문 인력 다 어디에 남습니까? 다 미국에 미국에 남고. 남죠. 그게 사실 현지화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현지화 공장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중국에다가. 우리 자동차 기술 다 뺏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볼 수 있어요. 노하우들은 미국인이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이기주의라는 게 도대체 반도체에 어떤 불확실성을 남겨줄지 그게 이제 뒷맛이 씁쓸한 거죠. 하여튼 좋은 일은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한테는. 예?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어떤 변화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다 불리한 변화. 그러니까요. 참- 뒤집어 말하면 한 1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논한 나라. 그 환경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네. 한국이 돈 벌기 제일 좋았던 때였다는 걸 요즘 이렇게 나빠지고 나니까 실감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최대의 수혜 수혜 국가였었는데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가장 이제 버너러블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까요? 난 좀 줬으면 좋겠네. 그렇지. 진짜 대한민국이 잘 나갈 때의 가격 흐름이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불패가 있었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네. 네, 잠깐 잡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전기도 많이 먹어요?
예, 전기? 그렇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 그 에너지가 엄청 날 거고 또 이제 그 계산하는 그와 유사한 그걸 카피하는 그런 계산을 할 때 예. 굉장히 많은 레이저를 돌리거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현실적으로 무탄소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소형 원자로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빅텍들이 다 소형 원자를 하나씩 끼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소디움을 이용한 거라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이 카이로스 파워라고요. 여기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죠. 예. 근데 둘 다 말씀하신 대로 나트륨을 이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원자로의 기본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SMR의 냉각제로서 나트륨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본을 말씀드리면 이 핵연료의 중성자를 딱 하나 뿌려 놓으면 예. 걔가 핵연료를 파고 들어가서 핵 분열이 될 때 그 에너지를 뽑아 쓰는 게 네. 예. 이게 원자로의 원리잖아요. 예. 근데 이 그 중성자가 너무 빠르면 핵 연료 안에 못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감속시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와 충돌을 시켜야 돼요. 감속시키려면 예. 근데 중성자랑 가장 사이즈가 비슷한 게 수소기 때문에 H2O,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어서 지금은 그 감속을 시키거든요. 예. 근데 물은 뜨거우면 증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을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압력을 높여야 돼요. 그럼 터질 수 있다는 거고 위험하다.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883도. 웬만하면 안 걸쳐. 그러니까 기압을 높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나트륨도 습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럼 물과 접촉하면은 예. 그럼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에다가 염을 집어넣어요. 염을 섞어요. 염기를. 그러면 이제 용융염이 되는 거죠. 그 나트륨에서 용융염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그런 건데 이번에 그 퀀텀 서비스를 시작하는 아마존은 조금 다른 방식의 그 소형 원자로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은 엑스에너지고요. 예,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온 가스 방식의 소형 원자로인데 그 원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핵 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구멍이 많은 탄소를 한 겹 씌워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방사능 기체, 그러니까 크세논이라든가 세슘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구멍에 다 갇힙니다. 구멍으로 다 들어가죠. 예. 그럼 그 주위를 한 겹 더 싸요. 어. 실리콘 카바이드로 또 싸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만한 경단만하게, 그러니까 탁구공만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봉이 아니라 예. 가래떡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연료 공이네요, 공. 가래떡이 아니라 인절미처럼 만든다. 그렇죠. 공을 우라늄을. 그거를 몇 개를 탁구공만한 걸 몇 개 섞어서 그 위에 흑연을 한 번 더 싸요. 그럼 3겹으로 싸죠. 예. 그래서 트리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핵 연료마다 다 경납고가 있죠. 예. 다 그러네. 포장을 싸고 했어요. 싸고 또 쌌네요. 예, 방사능 나올 가능성이 없죠. 안전하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연료 하나 뜩 집어넣고 그러니까 테니스공 하나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 다 탄 거 빼내고 만약 속에 문제가 있으면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타죠. 안 타죠. 예, 그럼 꺼지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거를 수백 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 하나씩 하여튼 넣는 거예요. 진짜 빈번하게 때려 넣으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컨트롤도 좀 가능하다. 야, 그냥 커피 캡슐처럼 한번 쓰고 다 쓰면 빼내서 버리고 네. 하나 새로 그렇죠. 넣고 그냥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안전하다는 건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고온 가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한 200도, 300도 정도의 열을 뺐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700도에서 1000도예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 소금 소디움을 쓴다는 그 녀석의 그러니까 온도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 나트륨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헬륨 아까, 가스. 예, 트리솔을 이용한 예, 맞아요. 헬륨 가스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을 밖으로 전달하는 게 헬륨 가스거든요. 예. 이 헬륨 가스는 비활성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한다고 예, 딴 거나. 예. 그러니까 주변의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고 예. 본인도
이 변질되지 않고 아주 좋은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깔끔하게 열만 딱딱딱딱 전달하는 아주 효율적인 기체이다. 그래서 일단 안전하고 아주 연료율도 좋고 엄청 좋네요. 좋죠. 그래서 영국은 수십 년 동안 이걸 썼어요. 예. 원자력 발전에서 예. 거대한 곳에서도 SMR 아닌 곳에서도 예, 아까 그 약간 이 저기 소형 원자로인데 그거를 미리 영국은 썼다고요.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지금 포기했죠. 단점이 뭡니까? 왜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비싸요? 자꾸 서요. 쓴다는 중간에 작동이 멈춘다고요. 나 깜짝 놀랐네. 왜 멈출까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저기 헬륨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새입니다. 근데 어떻게 새는지를 모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고온이잖아요. 예. 그 고온을 버틸 수 있는 금속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꾸 고온으로 갈아줘야 스팀을 끓이는 거죠? 발전할 때? 예, 고온이죠. 너무 그러니까, 고온이라. 예,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금속이 많지 않으니까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발전소라는 게 껐다 켰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3.5세대,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을 그냥 조그맣게만 잘라 놓은 것, 그렇게만 가자. 그런 SMR. 예,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고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제 이 고온가스 방식의 원자로에 투자는 했지만 그냥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고 실제로 이제 전기가 필요해서 쓸 때는 아마 3.5세대 그러니까 이제 뉴스케일 파워 쪽 거를 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는 기존의 물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경수라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작게만 만든 거고. 예, 이제 작게만 이제 잘라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3.5세대 소형 원자로가 언제부터 각광을 받았냐면 2011년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되게 그 원전을 안전하게 설계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피가 크다는 것만으로도 외부 쓰나미나 뭐 지진처럼 외부 충격에 의해서 쪼개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100짜리를 파워 10으로 10개를 쪼개는 게 훨씬 똘똘하고 단단하고 안전하다. 이제 그 관건은 미니어처죠. 얼마큼 이제 소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기존에 이렇게 소형 원자로가 있었어요. 예. 쓰는 데가. 예. 그게 뭐였었냐면 핵 잠수함, 위성. 그러네요. 예, 이런 데는 그게 소형 원자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거기서 쓰던 거를 하나씩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짜집기 막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승인을 받아버렸어요. 3.5세대 승인을 딱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기저기서 주섬주섬 모아오다 보니 균형이 서로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이게 최적화가 잘 안 되는. 그렇죠. 아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랑한다는 게 뭐였었냐면 패시브 세이프티. 그러니까 원자로라는 거는 보조 장치 없이도 예. 그냥 스스로의 항상성, 항상 그 제 기능을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대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 펌프를 달아야 되고 만약에 펌프가 고장 나거나 정전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얼마 전에 영국에서 3.5세대 이 소형 원자로 입찰이 한번 있었어요. 예. 근데 4개 업체를 뽑았거든요. 예. 근데 뉴스케일 파워는 탈락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물론 이 원자로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나라에서 저반이 안 저반이.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는 영국에서 한 번도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굉장한 핸디캡으로 작용한 건 맞는데 만약에 정말 완벽했다면 설계가 완벽했다면 떨어졌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 손볼 때는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러한 트러블이 뭐 그 치유하기 어려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창업한 업체도 그 솔루션을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번 제안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핵
핵안전관리위원회 NRC에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3.5세대 승인을 받은 게 이 뉴스케일 파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형 원자로가 미국에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업체 걸 쓰겠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4세대라고 불리는 그 아까 뭐 X 에너지 뭐 이런 거는 그럼 헛고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회사들일까요? 이제 이 원자로라는 게 그 안전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검증하는데. 근데 4세대는 지금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런 검증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은 거죠. 아직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는 그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뉴스케일 파워도?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는 한 2010년대일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0년 걸렸겠네요. 그러면 그죠? 예,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기존에 썼던 거를 약간 좀 모디파이 하는 거니까. 아하,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승인 받을 수 있는 거죠. 혁신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전에 했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타협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거를 그대로 쓰되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안전하게 사용하자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가 많이 되면 소형 원자로도 뭐 AI뿐 아니라 더 관심이 있을 거다. 일단 전기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도 진화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전기를 뽑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양자 컴퓨터까지 들어오면 전기는 더 많이 소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당장 무탄소 전기를 어디서 급하게 갖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센 거는 우라늄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그 태양열이나 뭐 그 풍력 같은 거는 뭐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그 그리드로 갖고 오기가 되게 어렵다. 근데 수소도 사실 전기 분해시켜서 수소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수소는 액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비싸니까.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건 소형 원자로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이 생각. 태양광이나 예를 들면 풍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술의 혁신이 잘 없나 봐요. 그쪽은. 그러니까 사실 그 송전망이라는 게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집 주변에 그 초고급 송전망 있으면은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저기 산 같은 거 있으면 못 넘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게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발전하는 곳과 곳하고 수요하는 쓰는 곳이 곳이 떨어져 있는 머니까. 게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 상업성 있는 지역이 어디냐 다 갖고 오기 어려운 곳들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허허벌판 사막 바람 많이 바다. 부는 엄청난 곳 거기서 이제 만든 전기를 갖고 와야 되니까 네네. 거기 가서 살 수도 없고 전기 싸다고 그래서 효율이 만약에 엄청 높아지면 지붕에 있는 것만 해도 효율이 너무 높아서 쓰고도 남아. 예를 들면. 그러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죠. 네. 근데 그쪽은 그런 개발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열 역학상 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원자로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우라늄 수급은 괜찮을까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냥 우라늄 캐다가 그냥 원자로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연료 봉이나 이런 거는 또 압축해서? 뭐 농축?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는 갑자기 일 돈 많이 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사실 그렇게 뭐 과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함부로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IAEA가 다 그 사찰을 하고 다 이제 뭐 입력, 출력 다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좀 심한 것뿐이지. 솔직히 뭐 원자탄을 만든다. 뭐 이런 거 원심 분리기로 몇 번만 돌리면 금방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 소형 원자로를 해야 되는 게 뭐 트럼프는 한국에 그냥 뭐 원자탄 한반도 원자탄 갖는 거 뭐 긍정적으로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약간 좀 헛말일 것 같아요. 근데 뭐 허용을 해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용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일단 소형 원자로가 있으면 언제든 할 수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에 지금 4세 소형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라늄의 농도가 20%예요. 보통 천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1%가 안 돼요. 우라늄 235의 농도가.
근데 지금 경수로는 그거를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3%까지 높여서 쓰는 거라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20%까지 정지한 거라고요. 4세대는. 4세대는 네. 그럼 장점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몇 바퀴만 돌리면 아까 20%면은 예. 우라늄 235가 일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애들이 그렇게 농도가 높으면 굉장히 고효율로 쓸 수 있고요. 고급 휘발유 같은 거구나. 예, 그다음에 나중에 그 해결료 교체할 때도 교체 주기가 길어지죠. 그렇겠죠. 예, 중간에 끄지 않고. 센 건전지 같은 느낌. 네, 네. 근데 그거 조금 더 개선하면 원자폭탄 된다. 네, 그 뭐 90% 이상 돌리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여차하면 또 다른 용도로도 쓴다. 네. 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폐기물에 플루토늄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플루토늄은 우라늄과 그 분자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추출하기도 쉽고 바로 그냥 원자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이 이 에너지의 문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수입의 문제, 그리고 이 국방의 문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저는 소형 원자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소형 원자로가 진짜 중요한 문제네요. 그게. 그게 우리 한국형도 뭐 개발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사실 별로인가요? 그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 소형 원자로가 막 진도가 나갔던 게 2017년인가? 예. 2016년, 17년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핵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부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좀 늦었어요. 그때 그래서 놀아서. 미국은 그때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그때 진도를 많이 뺐거든요. 예, 우리는 그때 좀 많이 좀 뒤처지는 바람에 지금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뉴스케일 거를 많이 뺏겼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 다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뒤늦게 가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그걸 애매하네. 피해서 가려면 굉장히 이상한 기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에헤이. 참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게 발전소가 많이 생겨야 인공지능도 거기서 빨리빨리 돌리고 양자 컴퓨터도 돌리고. 야, 모든 게 연결돼 있네. 양자 컴퓨터로 돌리면 비트코인의 채굴이 쉬워져요? 예, 훨씬 쉬워지겠죠. 단순한 일은 잘 못한다는데 그건 단순한 일인 것 같은데 잘하네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최적화시키는 거, 아까 퀀텀 어닐링이라고 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은 아주 자기가 잘하는 어떤 스타일 일들은 굉장히 잘하죠. 그럼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지려나 그럼? 2100만 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게 2100만 번째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라서 그거 풀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더럽게 어려워서 이거는 못 캐. 그 다음부터는 안 캐죠. 그런 구조라던데 양자 컴퓨터 등장하면 숭동숭동 캐는 거죠. 2100만 하나, 2100만 둘, 2100만 셋 이렇게 나오겠네 또 그럼.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양자 컴퓨터가 도래했을 때 이제 그 대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생각하지 않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이 양자 컴퓨터면 이쪽도 양자 컴퓨터로 대응해야 되니까. 예, 결국 그 싸움이 되기 때문에 패권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계속 늘어난다. 비트코인은 오시면 여쭤보려고. 제가 이제 김학주 교수님 말씀하시면 저는 다 그래 그렇지 그럼 다 이해 다 따르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이상해요 교수님. 좀 이런 입장이잖아요. 다들 알거든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른바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갖겠다. 그거는 무슨 의미와 무슨 뜻일까요? 그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달러의 결합이라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결국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추세에 수능을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부자세 걷어서 나눠줄게 그거보다는 결국은 더 커다란 파일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기술 같은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부가가치도 만들고 인플레도 억제하자. 예. 뭐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의 대표적인 게 좀 뭐 디지털 경제 아니겠어요? 예. 뭐 자생적으로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뭐 개진하면 예. 그거를 뭐 편하게 서로 간에 이제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규제 완화시키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하나 우려하는 거는
어디까지 쓸 거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세계, 바텀 이코노미,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된 그런 경제에 대해서 빅텍이 원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 준 게 결국은 빅텍 일론 머스크예요. 펜실바니아나 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겼잖아요. 결정적이죠, 그게. 거기가 다 택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지만 그걸 가장 반길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결국 중국,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 아닙니까? 달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8달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야 그냥 홀세일 CBDC까지만 하자.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이 빅텍들도 머리가 굵어지면 대들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그 이 일론 머스크나 이 트럼프 같은 사람 다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싸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리프렉션,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둘이 기본적으로는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데 물론 이제 그 택을 발전시켜 가지고 달러를 미국으로 더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속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달러를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이 환경에서 미국이 어떤 게 유리할 거냐 이거죠. 거기서 아마 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같은 걸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면 달러의 힘이 약해지니까 약간 자가당착적인 결정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그쪽 시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이 인공지능이나 뭐 비메모리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이거는 누구도 이제 그 이의를 달 수 없죠.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약간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 트럼프가 아니면 미국 그 경제가 확실하게 이 택을 통해서 패권을 잡고 누구도 이의를 댈 수 없는 미국 중심의 세계가 이제 택 위주로 됐다. 그러면 아마 그때 가서 미국이 이 디지털 화폐의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 규정을 주도하면서 끌고 나가지 않. 그때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소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소형 원자로가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되면 곳곳에 전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결국 물이든지 아니면은 뭐 천연가스 같은 걸 쪼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를 얻을 수 있죠. 남는 전기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LPG, LNG 이런 탱크들은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전기 풍부하니까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천연가스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수소를 따로 띄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반문하시기를 그러면은 그냥 소형 원자로에 나오는 전기를 배터리에 되지. 저장했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근데 배터리가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트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이 운송 거리가 1,000km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한 번 충전해서 안 돼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다가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탱크만 조금 크게 만들면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연료가 가볍다. 수소가. 그렇죠. 가볍고도 한번 충전할 때 멀리 간다. 계속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하면 미국에서 그 트럭 운전사 인건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월 2천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완전히 고소득이. 근데 왜 그렇게 월 2천만 원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3D 업종으로 간주가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트럭 운전. 결국 이 드라이버만 대체한다 하더라도 세이브 많이 되네요. 뭐 그거는 경제성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터리로 갈지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소에다가 그냥 질소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도 트럭에다가 이제 연료 지입할 때도 그 액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소를 그냥 압축시켜가지고 수소를 그냥 압축시켜가지고 바로 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화나 이런 어떤 저장의 그런 부담이 소형 원자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곳곳에 소형 원자로가 있으면
이 운송이나 저장할 수요가 확실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느냐.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에다가 그냥 질소 섞어가지고 암모니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암모니아는 이제 저장이 쉬우니까 아모니아 탱크를 선박에다 집어넣고 그 기체가 이제 빠져나올 때 수소로 바뀌거든요. 예, 그럼 그거로 다시 이제 동력을 삼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모든 게 다 전기의 풍부함 그게 있어야 이제 뭐 인공지능도 되고 양자 컴퓨터도 되고 수소도 되고 다 되는 건데 네네.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야 그냥 석유 열심히 캐자. 우리는 네. 석유가 제일 싸. 천연가스가 네. 원전보다 전기가 더 싸. 네. 그쪽으로 지금 조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다고 원전을 배제하진 않겠으나 네. 굳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원전을 천연가스보다 더 우선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좀 철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됐을 때 예. 그때 이 기술 기업들이랑 각을 세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부양을 하겠다. 예. 근데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게 택이고요. 가장 언더퍼폼한 게 가장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에너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도저히 가치를 모르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약간 좀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도 물론 에너지가 소중한 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 러스벨트나 아니면 뭐 그 이런 미국의 어떤 그러한 그 광산 예. 이런 쪽에 좌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도 석유를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쓸까요? 그 전에 그냥 태웠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지. 현명하게 쓰자, 쪼개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체인 이 석유를 결국 촉매로 쪼개자. 그래서 탄소는 이 고부가 소재, 뭐 탄소 섬유나 탄소 나노튜브, 그라핀 이런 거를 쓰고 수소는 그냥 전기로 전기가 필요한데 옮겨다가 발전을 시키자. 뭐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예, 오히려. 석유산업 발전되더라도 예, 발달하더라도 깨끗하게 쓰자. 석유를 쓰긴 쓰는데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되게 먼 이야기 같은데 또 금방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야, 알겠습니다. 네. 이야, 자, 오늘 한참 놓칠 게 없네 그냥. 미래 이야기 네. 숨어 있는 종목들을 잘 네. 자, 귀담아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김학주 교수님 한 달에 한 번만 딱 나오십니다. 아 진짜 내 놓친 종목 생각하면 정말 진짜. 네, 김학주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